안녕하세요. 저는 돌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결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어떨 땐 꿈만 같네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재호는 꿈도 꾸지 않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 동기로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지내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1년가량 연애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동, 전 언니만 2명이 있었는데 언니들이 아직 시집을 가기 전이라 처음으로 생긴 사위라며 친정에선 저보다 남편을 더 아끼고 예뻐해 주셨고 시댁 역시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저를 참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앞날엔 꽃길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더군요. 당시 남편과 요즘 대부분 신혼부부가 그러하듯 돈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고 생활비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모아 생활하고 있었어요. 번 돈을 각자 관리하니 서로 터치할 일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돈으로 언성 높이는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생활비 입금해야 하는 날짜가 지났는데 남편이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전 대수롭지 않게 남편이 잊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어요. 여보,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더라? 시간 날 때 보내놔. 아, 맞다. 알겠어. 조금 있다가 보낼게. 이렇게 철석같이 대답하던 남편은 며칠이 지나도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았고 전 마찬가지로 또 잊었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죠. 저 역시 잠깐 확인만 하고 잊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남편과 함께 맞춰 연차를 쓰고 오랜만에 늦잠도 늘어지게 자고서 남편과 함께 늦은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전화에 미납 문자가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황급히 남편은 휴대전화를 뒤집었지만 이미 전 봐버린 뒤였고 며칠 전이 월급날이었는데 미납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여보, 나 다 봤는데? 다 봤어? 응, 제대로 봤어. 미납이라니 무슨 미납? 우리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월급은 다 어쨌길래 그런 문자가 와? 저의 직설적인 물음에 우물쭈물 애꿎은 입술만 잘근잘근 씹어대던 남편은 이내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그게 사실은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셔서 도와드렸어. 뭐? 얼마나 힘드시길래, 아니, 그래서 얼마를 드렸길래 미납까지 됐어? 그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달엔 부모님이 꽤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금액 맞춰서 드리다 보니까 월급을 다 드려버린 거 있지? 나름 계산해서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 내일 돈이 더 있더라고. 저로서는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론 시댁도 못 사는 편이 아니었는데 굳이 아들 돈까지 다 끌어다 쓴다는 사실이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여보, 말을 좀 똑바로 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버님 요즘 일 힘드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이유길래 부모가 자식 생활도 되지 않게 돈을 다 가져가시냐 이 말이야. 당신이 똑바로 설명을 해야 내가 돕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마지못해 상황을 털어놓더군요.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 중인데 거기에 돈이 꽤 들어가나 봐.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써서 생활비조차 없다지 뭐야. 그래서 생활비도 좀 드리고 이것저것 필요한 돈도 좀 드리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어.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것만 같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 제가 그것까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도와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껏 키워주신 은혜가 있는 건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감당이 될 선까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러나 저러나 제 입장에선
상황이 참 어이없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큰 금액도 아닌 돈 때문에 남편을 신불자로 만들 순 없었기에 전 남편에게 돈을 주며 미납금부터 빨리 갚으라고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돈 입금했으니까 그 미납금부터 얼른 갚아. 고마워, 여보. 정말 진짜 고마워.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지? 알겠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야? 계획은 있으시대? 이미 벌인 사업 어쩌시겠어. 계속 진행하실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만 허락하면 앞으로도 계속 금전적인 도움은 좀 드리고 싶어. 이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돕는다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되는 선에서 말이야.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이가 없긴 했지만 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찰나의 순간 만약에, 아주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지금 시댁과 같은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저 역시 남편처럼 부모님을 외면할 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유해졌고 전 좀 더 남편을 이해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신용에 문제 없을 정도로 도와드려. 그리고 생활비는 한동안 내가 감당할 테니까 생활비는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훗날 후회되지 않게 부모님께 잘해. 여보, 정말 고마워. 난 사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날 이해해 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그날 이후 남편뿐 아니라 시댁에서까지 제 덕에 위기를 잘 넘겼다며 저를 더 어여쁘게 여겨주시기 시작했고 전 마음을 돌려먹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남편을 도와 시댁 뒷바라지를 열심히도 했습니다. 그것이 다 부질없는 멍청한 짓인 줄은 그 당시엔 꿈에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시댁 일에 힘을 보태고 있던 그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친정에 일어나고 있었더군요. 그건 다름 아닌 아빠의 회사가 예기치 못하게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아빠마저 쓰러지셨던 것이었어요. 다행히 쓰러진 아빠를 일찍 발견해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고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잘 되었지만 친정 식구들에겐 수술비가 걱정이었죠. 부도를 막느라 언니들이 모은 돈과 언니들의 집까지 쏘아부었던 터라 수술비를 마련하긴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시집을 간 저에게까지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은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구할 수 없었던 첫째 언니는 결국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던 거죠. 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그게 말이야. 사실은 아빠가 쓰러지셔서 수술을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 정말. 뭐? 아빠가 쓰러지셨다고? 언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됐는데? 잘 안 됐어? 아빠 위독하셔? 아니,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비가 없어. 사실은 아빠 회사가 힘들어서 나나 둘째나 모은 돈이고 집이고 팔아서 아빠 보태드렸거든. 그래서 부도는 겨우 막았는데 수술비를 낼 돈이...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서야 말해? 내가 정말 못 살아. 우린 너 시집도 갔고 이제 너도 네 가정이 있는 건데 괜히 이런 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시집 가면 가족이었던 사람이 가족이 아닌 게 돼? 일단 수술비는 내가 당연히 마련할 테니까 수술비 걱정은 하지도 말고 있어.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그래, 고맙다. 우리 막둥이가 언제 커서 이렇게 든든해졌나 몰라. 나 옛날에 다 커서 시집도 왔거든? 그러니까 언니도 걱정하지 말고 좀 잠이나 좀 자. 보나마나 잠도 한숨 못 잤을 텐데 내일은 내가 가볼게. 그래, 덕분에 오늘은 발 뻗고 푹 잘 수 있겠다. 그럼 내일 봐. 언니와의 통화를 끝낸 저는 가족들이 막막했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군요. 시댁을 신경 쓰느라 친정에 무심했던 제가 한심하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눈물이 고이려는 그때
옆에서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다짜고짜 저를 붙잡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그 돈을 당신이 내? 뭐? 순간이지만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나서서 수술비를 내자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아빠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 돈을 왜 내냐고 화를 낸다뇨. 수술비가 한두 푼이야? 적어도 몇백은 좋게 넘을 텐데. 우리가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당신 지금 고작 몇백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당신도 방금 옆에서 다 들었잖아. 지금 우리 친정 상황이 어떤지. 있으면 좋은 돈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돈이라는 거 다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알지, 아는데 당신도 잘 알잖아. 지금 우리 부모님도 자금난에 허덕여서 우리가 보탬이 돼야 하는데 장인어른 수술비까지 들이면 어떻게 해?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면 더 좋잖아.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놈은 지금 자신의 입으로 얼마나 미친 소리를 해대는지 모르는 듯 잔뜩 찌푸린 미간이 참도 당당하더군요. 당신 말 잘했다. 당신 부모님 힘들다고 당신이 한동안 돕는다고 했을 때 나 사실 어이없기는 했지만 군말 없이 그러라고 했어. 당신 부담스러울까봐 우리 집 생활비는 내가 다 부담하기도 했고 그게 1년이야 1년. 그 시간 동안 난 당신하고 당신 집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 보탬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당신은 지금 뭐야? 차라리 그 돈으로 당신 부모님이나 돕자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아빠 수술비가 없다는데 당신 설마 우리 아빠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당신 그 정도로 최악인 남자였어? 아니, 아깝기는. 우리 집엔 자식이 나 하나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도와야 했지만 당신 집은 아니잖아. 처형이 2명이나 있는데 왜 당신까지 나서서 도와야 하냐 이 말이지. 그것도 우리 집도 어려운 이럴 때 말이야. 전 더 이상 남편과 대화라는 걸 나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언니들은 자신의 집까지 팔아서 집안의 보탬이 되었다고 말하며 설득할 힘도 없었고요. 아, 다 됐고 당신이 당신 돈으로 시댁 도왔듯이 나도 내가 모은 돈으로 아빠 수술비 드릴 테니까 상관하지 마. 그게 왜 당신 돈이야? 그건 부부 돈이지. 정신 차려. 그게 왜 부부 돈이야? 그건 엄연히 내가 벌어서 나 혼자 모은 내 돈이야. 이런 말 하는 거 치사해서 하기 싫었는데 당신이 당신 돈으로 뭘 하든 당신한테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당신도 내 돈으로 이래라 저래라 입대지 마. 신경도 쓰지 말라고. 알겠어?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양심이 있다면 그때라도 자신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반성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일 텐데 제정신도 아니고 양심이라는 것도 없는 남편놈은 저를 향해 씩씩거리더니 이내 그 야밤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도 화가 단단히 났던지라 그대로 나가버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좋은 말로 잘 설득해 볼 걸 그랬나? 이딴 생각들은 전혀 들지 않았고 오히려 시원하게 욕 한마디 못해준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저대로 남편에 대한 섭섭함으로 씩씩거리고 있는데 시댁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 야밤에 어딜 갔나 했더니 우리 부모님 노래를 부르던 남편놈은 시댁으로 가 모든 사실을 다 잃은 듯 했어요.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시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거든요. 전 망설임 없이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에 들어서니 남편놈은 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더군요. 시부는 언짢다는 듯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시모는 가타부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네가 제정신이니? 출가 외인인 네가 왜 친정일에 끼어드는 거야?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닌 돈 드는 일에. 원래가 그렇다. 시집간 딸은 친정일에 함부로 나서서 돕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말도 기가 막히는데 그 뒤를 잇는 말들은 그야말로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더라고요. 네 언니들도 있으니 언니들이 알아서 할 게다. 사돈 처녀들 능력 좋은데 왜 굳이 너까지 나서니? 그러니까
친정에 돈 줄 생각은 하지도 마. 우린 절대 반대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친정을 주긴 줘? 생각이 없어도 어쩜 저리도 없는지.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데 저딴 말을 하는 것인지. 하고픈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어른이니 막말을 할 순 없는 노릇이었고 그저 전 제 뜻을 확고하게 전하기로 했죠. 어머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 이미 수술비 드리기로 마음먹었고 제 돈으로 제 친정에 드리는 돈이니 어머님도 제 뜻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남편과 짠 것인지 남편 놈과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네 돈이니? 네가 시집와서 우리 가족이 된 후에 번 돈이니 우리 아들 돈이자 시댁 돈이지. 그런 논리라면 그이가 지금 버는 돈뿐만 아니라 아버님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까지 다 제 돈도 된다는 말인데 앞으로는 이 돈 저 돈 할 필요 없이 막 끌어다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어머님? 그런 뜻 맞죠? 개떡 같은 논리를 펼치는 시모에게 저 역시 찰떡 같은 논리로 맞대응해 주었고 시모는 누구보다 빨리 선을 딱 그어버리더군요. 어머, 넌 말을 참 이상하게 한다. 그건 아니지. 내 아들이 번 돈은 내 아들 돈, 우리 남편이 번 돈은 우리 집 돈이지.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고 저의 그런 모습을 긍정으로 알아들은 시모는 더욱 경악스러운 말을 내뱉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얘, 사돈 어른은 보험은 드셨다니? 사망보험 말이다. 뭐 그런 보험은 재수없다고 안 드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혹시 너희 친정도 그런 건 아니지? 만약에 사돈 어른 돌아가시면 그 보험금은 누가 타는 걸로 해뒀어? 네 앞으로 떨어지는 게 있긴 해? 돈에 미쳐버린 사람도 아니고 저리 인간 같지도 않은 말을 해대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더군요. 시모의 말을 듣고만 있던 저는 그대로 눈이 돌아버렸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 깜짝이야.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니? 버젓이 수술 잘 끝내고 회복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망보험금이라뇨? 저한테 떨어지는 돈은 왜 궁금하신데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말이에요? 저의 고함에 시모는 너무 놀란 나머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이때껏 방에 숨어 콧배기도 보이지 않던 남편놈이 뛰어나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미쳤어?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지르기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사람 사망보험금이 어쩌고 저쩌고 저째?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죽으라고 고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궁금하시면 물어보실 수도 있지. 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사망보험금은 드셨대? 드셨지? 이때 제 기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하하하, 딱 웃음이 나더라고요. 미쳐버린 인간들 사이에서 있으니 실성을 해버릴 것만 같아서요. 전 눈을 반짝이며 물어오는 남편의 면상을 그대로 주먹으로 때려버렸고 저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남편놈과 시모는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화를 내더군요. 당신 지금 나 때린 거야? 그것도 주먹으로?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니?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때려? 야, 발로 확 걷어차서 남자 구실 못하게 만들려다가 많이 참고 참아서 주먹으로 끝낸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 듣고도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멀쩡히 잘 살아있는 내 부모 목숨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인간, 뺨 한 대 정도는 때려줘야죠. 생각 같아선 어머님 역시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어른이라 참고 또 참는 거니 괜히 건드리지 마세요. 전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이혼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다른 분들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알차게도 잘 사용하던데 전 왜 조금 전 그 모든 경악스러운 상황들을 놓쳐버렸는지 한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언제까지 한탄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전 이제라도 모든 상황을 녹음하기로 했고 저의 예상대로 뒤이어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이런 미친 게 어디서 감히 남편을 때려? 너 이거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너 깜빵에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참는 거야. 알겠어?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노인네 사망보험금 들었냐고 묻는 게 뭐 큰 잘못이라고?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지를 않나? 남편을 때리지를 않나? 내 살다 너같이 기센 년은 보다 처음 본다. 그리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말 했어?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사망보험금 나오면 너도 욕심날 거 아니야.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닐 테고 적어도 억 단위는 될 텐데 그 돈이면 우리 집 사업도 무리 없이 진행될 테고 그러면 나만 좋아? 우리 모두 좋은 일이라고 그게. 이 뒤론 헛소리와 함께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전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한참을 쏟아내던 남편은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와의 사이가 손 쓸 수도 없이 나빠진 남편놈이 나가서 할 짓이라곤 뻔했고 전 날이 밝자마자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어요. 역시는 역시더군요. 아직 이혼하자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았는데 남편놈은 유흥업소를 제 집 드나들듯 출석 도장을 찍으며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고 전 끝까지 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남편놈 덕에 수월하게 이혼을 준비할 수 있었죠. 그렇게 차근히 이혼을 준비하는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시 남편 꼴도 보기 싫고 이혼도 준비했어야 했기에 회사 측에 양해를 구하고 휴직 중이었고 제가 집에서 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시모가 아침 일찍부터 저에게 따지려고 들이닥쳤던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딱히 할 말이 없는데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뭐가 불만이라서 남편까지 쫓아내고 이 난리를 치니? 어머님,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자기가 나갔고요. 제가 왜 이러는지는 누구보다 어머님이 더 잘할 테고요. 더 할 말 있으세요? 뭐, 그 보험금 좀 물어봤다고 이 난리인 거니?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 어차피 죽을 사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좀 물어본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이렇게 뒤끝을 부리는 게야? 그러면 어머님은 사망보험금은 드셨어요? 어머님도 어차피 죽을 건데요. 이혼을 마음먹으니 전 못할 말이 없었고 막상 자신이 그런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모는 갖은 욕을 하며 저를 밀쳐대더라고요. 더는 참지 않기로 한 저는 그런 시모의 손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뿌리쳐버렸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런 미친년이 어디서 그런 재수없는 말을 입에 담는 거야? 지금 기분이 어때요? 더럽죠? 재수없죠? 지금 느끼는 그 기분 저도 그대로 느꼈어요. 이제야 제 기분이 어땠을지 알겠어요? 너랑 나랑 같니? 그건 엄연히 다른 경우 다른 문제라고. 아휴, 다 필요 없고 이제라도 마음 돌려 먹어라. 네가 수술비 따윈 주지 말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이혼만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마. 너 지금 내 아들한테 이혼당하게 생겼어. 알고는 있니? 들어보니 친정에서 하던 사업도 부도 직전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친정하고 연락하고 지내면 뭐하니? 너한테 빌붙기밖에 더해. 그러니까 친정하고는 이참에 영 끊어버리고 우리한테 납작 엎드려서 살란 말이야. 내가 내 아들은 잘 설득해 줄 테니. 이혼하라고 하면 누가 겁이라도 낼 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을 설득해 준다고 하며 시모는 있는 유세 없는 유세는 다 부려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 코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수술비만 아니라 그동안 알뜰살뜰 모았던 돈 다 드렸거든요. 덕분에 퇴원도 잘하셨고 부도 위기도 잘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밝게 웃으며 말을 했고 제 말을 듣던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미쳤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친정에다 다 갖다 바쳐? 그 돈이 어떤 돈이긴요? 제 힘으로 번 제 돈이죠. 제 힘으로 번 제 돈을 쓰는데
어머님이랑 상의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뭐라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니. 그건 네 돈이 아니라고. 아니요. 정확히 그 돈은 내 돈이고요. 그건 어머님이 아무리 우기고 난리를 부려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혹시 더 할 말 있으세요? 전 없어서 그러는데 이만 가주시겠어요? 제가 좀 바빠서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서는 저의 태도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시모는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고 전 그 손을 재빠르게 낚아채 그대로 뿌리쳐버렸어요. 제 몸에 또다시 손대는 날엔 어머님이고 나발이고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악에 바친 저의 통보에 시모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전 그런 시모를 붙잡고 진작 싸뒀던 남편놈의 남은 짐들을 던지며 당장 가지고 가라고 말했고 시모는 왜 이걸 자신을 주냐며 또다시 어이없는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군데 이걸 챙겨줘? 지금까지야 이혼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뒀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니? 너도 결혼 생활 유지할 생각 없는 것 같고 나도 너 같은 년 내 며느리 자리에 계속 두기 싫다.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라 너지. 지금 당장 내 아들 집에서 나가. 아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시모는 참 당당하게도 저에게 오라가라 하며 큰 소리를 쳐댔고 전 그런 시모에게 통쾌한 한마디를 해주고선 시모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줌마,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있는 듯하니 내가 친절히 말해줄게요. 이 집 아줌마 아들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에요. 뭐? 이 집은 내가 처녀 때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난동 그만 부리고 당장 나가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집은 제가 처녀 때 공인중개인 둘째 언니의 권유로 분양받았던 제 명의의 제 집이었어요. 결혼할 당시에 대출금이 조금 남았던 터라 함께 갚아나가며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 생각도 했었지만 이미 꽤 갚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혼자 대출금을 내며 제 명의로만 뒀던 것이었어요. 매달 나가는 대출금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어쨌든 전 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며 지냈고 아빠는 앞서 말했듯이 경과가 좋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을 되찾아 퇴원하게 되었어요. 사업 역시 언니들과 저의 도움으로 위기를 잘 넘겨 다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일은 차근차근 잘 풀려가고 있었고 친정이 안정기에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저는 변호사분과 함께 본격적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만에 연락이 온 남편이 회사 앞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남편은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저와 마주치는 것이 껄끄러웠는지 회사를 옮겼고 전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 덕을 다 보며 회사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회사 앞으로 온다고 하니 왜인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남편 회사 앞으로 간다고 했고 그렇게 몇 달 만에 남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이번엔 정말 발차기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며 남편을 만났는데 그놈은 집을 나가던 그때와는 180도 다른 다정한 태도로 저를 대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 대충 분위기를 맞춰줬고 생각한 대로 분위기가 잡혔다고 생각했는지 그 더러운 속내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여보, 혹시 그거 알고 있어? 집값 말이야. 많이 올랐더라? 아, 그거? 알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집도 나간 사람이 집값은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었나 봐. 그것도 자기 집도 아닌 집을 말이야. 에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어쨌든 우리 집 지금 팔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우리 집이라는 말이 상당히 거슬렸지만 일단 참고 분위기를 맞춰보기로 했어요. 그쯤 되니 그 뒤로 나올 말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겸사겸사 해서 내놨어. 정말이었어요.
이혼도 할 마당에 그 집에서 살 생각도 없었고 때마침 집값도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었던 터라 팔릴 때 빨리 팔아버리려고 내놨었거든요.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나한테 안 알린 거야? 왜라니? 화난다고 집 나가버려서 이날 이때까지 연락 한 통 없이 안 들어온 사람이 누군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굳이 연락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다 때려치우고 당신이 나한테 지금 따질 입장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따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지. 묻지도 마. 어차피 그 집 당신 집 아니고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궁금해해? 관심 꺼주라 제발. 싸움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무슨 도돌이표 같은 상황과 대화인지 남편놈은 제 말에 화가 난 듯해 보였지만 애써 그 화를 누르며 가짠치도 않은 연기를 펼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나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후회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했어.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미안해 여보. 나가보니까 알겠더라. 나한테 당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말이야.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바로 어제도 밤새도록 업소에서 술 처마신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입술에 침 한 번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다 올라오려고 했어요. 남편은 잡을 분위기는 다 잡았는지 제 손을 꽉 잡으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응? 사실 요즘 나 조금 힘들어. 당신도 알고 있지? 우리 집 좀 힘들었던 거. 좀 나아진다 싶더니 요즘 또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그 집 팔고 나면 그 돈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우린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건 어때? 부모님께 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시더라고. 엄마도 걱정하지 마. 지난 날은 다 잊고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라. 그놈의 돈이 뭔지 결국 또 돈 이야기더군요. 돈을 싸들고 와서 다시 살자고 해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돈을 내놓고 시댁으로 합가까지 하자니 더는 입씨름할 가치도 없었고 전 모든 말을 다 무시하고 준비해왔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지금 우리 이혼하자고? 그래,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글자는 잘 읽네. 보시다시피 이혼 서류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왜 이혼해? 난 당신이랑 절대로 이혼 못해. 우리가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 이혼할 이유가 이렇게나 많은데 이혼할 이유가 없다고? 내가 너 집 나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다녔는지 다 알고 있어. 그동안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다녔다고 이 난리야. 난 말이야. 맹세코 집, 회사 집 이렇게 일만 하면서 살았다고. 그런 내가 왜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하냐 이 말이야. 역정을 내며 이유를 들먹이는 남편에게 전 그간 모았던 사진들을 건넸고 사진을 건네받은 남편이 바들바들 떨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 전 바로 다음 증거를 준비했어요. 아니 이건 남자들이 회사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런 거야. 그래 접대. 접대를 잘해야 앞날이 평탄한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절대로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간 거라고. 어쩔 수 없이? 접대? 넌 접대하는 인간이 매일 밤마다 혼자서 세상을 다 가진 미소로 이딴 데나 들락날락하냐? 네가 접대하는 상대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나 봐. 그건 말이야. 그래, 먼저 들어가 계셨어. 그래서 나도 뒤따라 혼자 들어갔던 거고.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이 지금 아주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단 이 말이지. 그래, 오해라 치고. 이거 좀 들어볼래? 이것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하더라고.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전 다음 증거인 시모가 저에게 온갖 욕을 하는 녹음 파일을 스피커폰으로 틀어버렸고
그 날카롭고도 상스러운 심호의 욕설들이 가게 안을 가득 채우며 울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안 사람들의 반응은 단연 뜨거웠고 특히 기혼 여성들의 반응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뜨겁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은 제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발로 짓밟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미쳤지? 이딴 걸 왜 녹음해놔? 왜 녹음했겠어? 너랑 이혼하려고 했지. 직접 들어보니까 어때? 네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한들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런 욕까지 하냐? 대단하다 대단해. 뭐 그 덕분에 내 이혼은 한결 수월해지긴 했지만 닥치지 못해? 이거 다 모함이야. 난 너하고 이혼할 생각도 없고 내가 이혼할 생각이 없는 한 너 역시 이혼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지금 네 앞으로 생긴 돈이 얼만데 내가 미쳤다고 이혼하겠어? 말 그대로 남편이 눈이 돌아 미쳐 날뛰는데 순간적으로 무섭기까지 하더군요. 주변의 시선도 곱진 않았고요. 야,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딘지 잊었어? 여기 네 회사 앞 카페야. 회사 앞 카페에서 네 회사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너하고 네 가족이 이렇게 인간 말종인 거 회사에 알려줘도 괜찮은가 봐. 남편은 그제야 큰일 났다 싶었는지 재빠르게 얼굴을 가리고선 가게를 나가버렸고 전 액정이 다 부서져 버린 휴대전화를 챙겨 가게를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고 전 그런 상황을 예상했기에 바로 소송으로 진행했죠. 소송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이혼은 회사에 알려졌고 이혼 사연은 숨겼지만 이미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이가 많아 숨긴 보람도 없이 더 나쁜 쪽으로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다고 하더군요. 아니라고 해명하기엔 아예 아닌 일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시하기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 이혼이 확정될 즈음엔 남편의 퇴사도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회사에서 나가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의 외면도 그렇고 하는 일마다 여자 팀원들이 딴지를 걸고 넘어지니 버티긴 참 힘든 상황이라고 했어요. 전 심호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이 확정된 순간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통쾌하고 행복했나 모릅니다. 그렇게 몇 달은 정신없이 바쁘게만 보냈던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워낙 바쁘기도 했고 이혼하고 나서도 이것저것 정리할 것들이 많아 혼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어느 날에는 제 회사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몰골이 많이 상한 얼굴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매달리더군요.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갑자기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 꼴 보이지? 나 요즘 이러고 살아. 집도 망하기 직전이고 여기저기 끌어다 쓴 돈은 많은데 회사도 그만둬서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내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라. 응? 정 같은 소리 한다 진짜. 너하고 나 사이에 남은 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거야? 너하고 네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다 잊었어? 난 너한테 도와줄 돈 같은 건 없으니까 꿈 깨고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찾아봐.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아직 모르겠어? 당신이 반성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 우린 이혼했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남남이야. 그러니까 애꿎은 날 찾아와서 이딴 소용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이럴 시간에 취업 자리나 알아봐. 여보, 제발. 당신 위자료도 많이 받고 아파트 판 돈도 있잖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도와줘. 아니, 빌려줘. 내가 빨리 취업해서 다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각서 쓰라고 하면 각서라도 쓸 수 있어. 이윽고 전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고 전 도무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전 남편 놈을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본 전 남편은 저에게 욕을 하고선 도망을 가버렸고 그 후론 저를 찾아온다거나 연락을 해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그 지긋한 악연은 끝이 났고 전 위자료와 집을 정리한 돈으로 3층짜리 빌라를 매매했어요. 경매로 나온 급매물이라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매매를 해 리모델링도 깨끗이 해서 세를 놓게 되었죠. 시세보다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내놓은 덕에 공실은 빠르게 채워졌고 제일 작은 한 곳만 남아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라도 들어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사는 것으로 생각이 굳어져 가던 어느 날 마침 그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쉬는 날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인지 보기 위해 빌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중개사분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렵다던 사업은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며 도와줄 상황이 되지 못하자 정말로 쫄딱 망해버렸고 집을 처분해 빚은 갚았지만 오갈 데가 없어 집을 알아보던 중 시세보다 많이 저렴했던 저의 빌라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인연이라 하기엔 상황이 더러웠으니 악연이 확실했고 두 사람의 표정을 보아하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듯 했지만 상황이 어렵긴 한가 보더군요. 굳은 얼굴로 집을 다 둘러본 두 사람은 제가 주인인 걸 뻔히 알면서도 계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괜찮네요.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 공실이니 언제든 들어와도 되는 거죠? 아니, 난 싫은데 어떻게 하지?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부 의사를 밝혔고 저의 거부에 두 사람은 노발대발하며 왜 안 되느냐고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정말 몹쓸애구나.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이인데 꼭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니? 이 와중에도 두 사람은 저를 천하의 못된 년으로 몰기 시작했고 전 두 사람의 말을 싹 무시한 채 중개사분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사장님, 다른 사람들로 알아봐 주세요. 네? 그래도 이분들이 계약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요, 행실이 더러워도 너무 더러워서 세를 줄 생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알아봐 주세요.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들어와서 살 생각이니까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따로 연락해 주시고요. 충분히 의사를 밝힌 저는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고 그 순간 전 남편이 급하게 저를 붙잡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가진 돈이 정말 없어서 그래. 여기 아니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살게 해주라. 조용하게 쥐 죽은 듯이 살기만 할게, 응? 잠깐이었지만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이 불쌍해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호의가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고 잘 아는 만큼 뻔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시 마음을 되잡았고 애원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네가 한 짓을 다 잊었어? 우리 아빠 수술비 주지 말라고 하면서 사망보험금이나 묻던 네 짓거리 말이야. 그건 내 생각이 짧았어. 그땐 우리 다 힘들었잖아. 그래서 나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실수를 했던 거야. 실수? 웃기고 앉아있다 진짜. 다 됐고 난 우리 부모님 죽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생각은 죽어도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마. 야, 너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불쌍한 인간 구해준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되는 거잖아. 난 이렇게까지 할 거고 너 같은 인간이 불쌍하다고 느껴지기는커녕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조차도 역겨우니까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전 그대로 그 자리를 떠버렸고 그 후론 그 인간들의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물론 더는 찾아오는 일도 마주치는 일도 없었죠. 이렇게 전 남편과의 악연이 끊어진 지도 5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그 사이 전 결혼을 했어요.
다시 재혼을 마음먹기까지 고민도 많이 하고 도망치기도 했었는데 그런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며 한결같은 마음을 쏟아준 멋진 남자와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돌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저의 남편은 회사 동료였는데 제가 누구와 결혼했었는지,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남편이 처음 저에게 고백해올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당연히 거부했었어요. 부담스럽기도 했고 남자가 지긋지긋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자신보다 저를 더 아끼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결혼은 2번 다신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들까지 키우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다 싶어요. 몰상식의 끝을 달렸던 전 시댁과는 달리 현재 저의 시부모님들은 재산이 많진 않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시려고 안달인 분들이세요. 좋은 거, 귀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제 입에 넣어주려고 하시는데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베풀어 주시니 그만큼 저 역시 베풀게 되고 마음 써주는 것이 느껴지니 더욱 잘할 수밖에 없더군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행동과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어떨 땐 친정보다 시댁에서 지내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니 말 다한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요즘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다 들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남은 제 앞날에도 행복하길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길었던 제 사연은 이로써 끝이 났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참 욕이 절로 나오는 사연들이 많던데 저 역시 욕이 술술술 나오는 사연을 품고 있어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바탕 욕이라도 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편과 전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는 부부였어요. 남편과 저 사이엔 애교로 똘똘 뭉친 4살이 된 예쁜 딸이 있었고 사이는 그냥저냥 평범했어요. 손꼽힐 만큼 인고 부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사이도 아니었고요. 딸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침엔 일찍 집에서 나서고 오후엔 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딸이 그 상황을 너무나도 힘들어하더라고요. 남편과 전 고민에 빠졌고 대화를 해본 결과 딸 바보인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딸을 돌봐주기로 했어요. 여보, 그냥 내가 육아휴직 쓸게. 응? 정말? 정말 당신이 쉬어도 되겠어? 우리 회사 생각보다 육아휴직에 관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채민이가 힘들어하는데 하는 수 없지. 당신 회사는 육아휴직 내면 복직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 조금 그런 분위기이긴 해. 눈치도 막 주고 이상한 부서로 옮겨지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김에 채민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아. 참 고맙더라고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사실 자기는 좀 쉬고 싶었는데 잘 됐다며 자신이 휴직을 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회사 생활 잘 하라고 응원해 주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은 가장이 저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남편의 희생 덕분에 딸은 눈에 띄게 밝아지기 시작했고 전 가정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준 남편에게 고마워 주말엔 더욱 남편과 아이를 위해 저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참 든든하고도 고마운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의 고마웠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처음엔 청소부터 빨래, 설거지까지 싹 해놓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이 먹은 밥그릇조차 씻어놓지 않고 방치해두는 것이었는데 그건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척척 알아서 다 하던 일이었던 터라 저로서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휴직을 한다고 해서 딸이 어린이집을 나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해놓은 국에 반찬에 밥만 퍼서 먹고 그 그릇 정도야 씻을 시간이 충분할 텐데 그마저도 하지 않는 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한 남편에게 이런 잔소리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제가 좀 더 움직이자는 생각을 하며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더니 집이 엉망진창도 그런 엉망진창이 또 없더군요. 옷방엔 옷이란 옷은 다 꺼내져 뒤엉켜 있었고 거실엔 아침에 아이가 펼쳐놨던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고 욕실 바닥엔 머리카락으로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남편의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주방 싱크대엔 아침에 먹은 그릇들과 온갖 음식물들이 그대로 쏟아져 있었고 식탁 위엔 점심때 끓여 먹은 라면 냄비와 그릇, 김치통이 고스란히 올려져 있었어요. 폭격을 맞은 집안꼴에 저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고 남편과 딸은 집안 어디에도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안내 멘트뿐이더군요. 받지 않는 전화를 수없이 걸어대는 것도 잠시 전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집도 차츰차츰 정리가 되어갔어요. 정리를 끝낸 후 욕실 청소를 하는 김에 몸도 씻고선 나왔고 그 모든 걸 마쳤는데도 남편과 딸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전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쯤 되니 화보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밖에 나가서 찾아봐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오가는 그 순간 남편과 딸이 들어서더라고요. 두 사람의 표정은 저와는 상반되게 밝았고 전 안도감과 함께 다시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전 눈에 잠이 가득한 딸을 씻기고 재우고 난 후 침대에 누운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여보, 자? 나랑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아유, 나 피곤해. 내일 이야기해, 내일. 당신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저의 닥달에 남편은 인상을 잔뜩 찡그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 몰라서 물어?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당연히 있어야 하는 당신하고 채민이는 보이지도 않고 당신한테 전화하니 전화는 안 받고 오죽했으면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했다고. 사람을 이 정도로 걱정시켰으면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고 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오늘 이렇게까지 늦은 이유라도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린이집 데리러 갔더니 채민이가 공원에서 놀고 싶다고 해서 맞은편 공원에서 놀다 보니 이렇게 됐어. 밥도 안 먹고 이때까지 놀았다고? 공원에서? 밥은 먹였지. 신나게 놀다가 배고프다길래 근처 가게에서 대충 사 먹이고 집에 가자니까 싫다고 하잖아.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밤이 됐더라고. 전화해주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다 돼서 할 수가 없었어. 아니, 애가 아무리 더 놀고 싶다고 해도 잘 설명해서 데리고 들어왔어야지. 그게 쉬워? 울고불고 떼쓰는데? 할 말 더 있어? 더 있더라도 내일 해. 나 진짜 피곤해. 짜증 섞인 투로 답한 남편은 등을 돌려버리곤 코까지 골며 잠들어 버렸어요. 전 결국 집안이 엉망이었던 건 한마디도 따지지도 못한 채 입을 닫고 남편의 옆에 누웠고 왜인지 수상한 기분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 이후에도 남편은 가끔 딸과 함께 밖에서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고 들어왔고 그때마다 집은 더 엉망인 건 물론이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죠. 그런 남편의 행동이 몹시 수상했지만 혼자도 아니고 딸까지 데리고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할 리도 없다고 생각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에게 아빠와 놀다 오니 좋냐고 물어보았더니 엄청나게 좋다며 아빠가 이것저것 하며 놀아줬다고 자랑하는 걸 보니 딸과 함께 놀다 오는 것은 확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딸과 노는 것도 좋고 늦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늦는 날엔 제가 걱정하지 않게 연락이라도 하라고 했고 남편은 귀찮아 죽겠다는 얼굴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이 그따구로 구니 저 역시 남편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지고 있었고 이상한 기류마저 풍기니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런 저의 예민함을 남편도 느꼈는지 어느 날부턴 다시 집을 치우고 저녁까지 해놓고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말투도 전보다 더 다정하게 바뀌었고요. 여보 왔어? 샤워하고 밥 먹을 거지.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 내가 다 차려놨어. 어? 웬일이래? 밥상까지 다 차려놓고. 웬일은 무슨. 이제 내가 살림 잘 살아줄 테니까 당신은 집안일 신경 끄고 바깥일이나 잘해. 어쩐지 수상한데? 뭐, 돈 필요해? 돈은 무슨, 나도 돈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씻고 오기나 해. 나도 배고파. 이렇게 말하며 제 등을 떠미는데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왜인지 수상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 있는 사람이 묘하게 들떠서 과한 친절을 베푸는 딱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전 남편의 행동이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고 그렇게 남편을 주시하고 있는데 아이의 어린이집 체육대회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전 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날 전 남편이 왜 그렇게 수상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상냥하고 선한 인상의 처녀 선생님이었는데 남편과 주고받는 인사에서 과한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어머, 채민이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에이, 멋있어봤자 아저씨인데요 뭘. 그런 말씀하시는 선생님이야말로 오늘 예쁘신데요? 운동복도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저 선생님과 학부모의 대화라기엔 친밀감이 너무 높아 보여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저 등원뿐 아니라 하원까지 도맡아 해주는 아빠가 드문 경우이니 더욱 신경을 써주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려고 했죠.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닫는 데까진 오래 걸리진 않았죠. 전 신경 쓰이는 마음을 누른 채 최대한 행사에 집중하려고 했고 체육대회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마지막 행사는 다름 아닌 부모님들과 선생님이 모두 참가하는 달리기 시합으로 아이는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참가하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참가하지 않아 멀찍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달리던 딸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발을 헛디뎌 그만 넘어지고야 마는 것이 아니겠어요? 쾅 소리와 함께 선생님은 넘어졌고 모두 걱정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어느새 선생님의 곁에서 그 선생님을 부축하고 있더라고요. 일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순간적이지만 제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군요. 남의 일엔 관심이라고는 없던 남편이 선생님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튀어나가 스스럼 없이 부축까지 하다니 저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고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원장님이 나서 그 선생님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상황은 일단 일단락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 저 역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으로 돌아왔고 오는 차 안에서 곤히 잠들어버린 딸을 침대에 눕히고 나오니 남편이 씻고 있더라고요.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봤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고 이상했어요.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 남편이 식탁 위에 올리고 간 휴대전화가 울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화를 건 상대방은 다름 아닌 딸아이 담임 선생님이었고
감사 인사라도 전하려고 그러나 하고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물기도 제대로 닦지 않은 남편이 어느새 저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를 낚아채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넌 왜 남의 전화를 함부로 만져? 야라니, 남이라니요. 이때껏 아무리 화가 나도 야라는 호칭은 쓰지 않았던 남편인데 휴대전화 좀 만졌다고 불같이 화를 내니 너무 당황스럽기도 황당하기도 하더군요. 묻지도 않고 만져서 미안한데 전화가 와서 그랬어.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왜 당신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따로 전화할 일이 뭐 있다고? 감사 인사 정도야 문자로 해도 되고 굳이 전화할 일이 없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전화 걸었어? 하여튼 2번 다신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 알겠어? 더욱 화를 내던 남편은 다시 욕실로 들어가 버렸고 전 차분하게 머릿속을 정리했어요. 지나치게 친근해 보였던 두 사람. 선생님이 넘어지자마자 반사적으로 튀어나가 서슴없이 부축하던 남편의 손길. 그리고 방금 전화까지. 설마는 확신이 되어갔고 그럴수록 전 더욱 차분해졌죠. 생각이 정리될 때쯤 남편이 나왔고 남편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참고 또 참으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제 모습에 남편은 안심이란 걸 하는 듯했고 그렇게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되었죠. 전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한다며 집에서 나와 예약해두었던 렌터카를 타고 남편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확신은 가득했지만 이 모든 확신들이 진실인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주로 남편이 늦게 오는 날이 월요일, 목요일이었던 터라 미행의 날을 월요일로 정했고 저의 미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오전엔 이상할 것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더군요.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남편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어떤 외출도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문제는 딸이 하원하고 난 후부터 이어지더군요. 딸이 하원을 하고 난 후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던 두 사람은 선생님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서둘러 차를 타고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출발한 차는 어린이집이 보이지 않을 거리에 멈춰섰고 어디선가 나타난 선생님이 그 차에 자연스럽게 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 뒤로 이어진 상황들은 경악스러움의 연속이었어요.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빠와 선생님이 놀아주니 행복해 보였고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아이의 시선을 피해 손을 잡고 당당하게 외도를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던 그 순간 그때서야 남편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태워서 등하교 시키는 것이 더 편할 텐데 굳이 본인이 딸의 등하교를 시키겠다고 우기고 나선 것부터 해서 넘어진 상간녀를 불이 나게 일으켜 세우던 일까지. 그리고 옷방이 그리도 엉망이 된 것도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때의 제 심정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제 예상이 모두 맞아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싶다가도 정말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단 사실이 믿기지 않더군요.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딸에게 이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나 싶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덮고 그냥 살기엔 제가 알아버린 것은 너무 많았죠. 두 연놈의 다정한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몇 번이고 되돌려보며 고민 또 고민했지만 결론은 이혼이 답이라는 것이었어요. 결론이 나자 머리가 맑아졌고 전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했어요. 남편의 블랙박스가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더군요. 그곳엔 두 사람의 계획뿐 아니라 상간녀의 계획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남편과 상간녀는 그 와중에 아이가 신경이 쓰이긴 했는지 호칭은 아버님, 선생님으로 하고 존댓말도 꼬박꼬박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 그래서 이혼은 하시는 거죠? 그럼요, 선생님. 곧 이야기 꺼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채민이만 아니면 당장 이혼하면 되는데 채민이를 데리고 와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대로 된 약점이라도 잡아야지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하긴 그렇긴 하겠네요. 그래도 노력 좀 해줘요.
저도 채민이랑 꼭 같이 살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선생님. 한번 갔다 온 것도 미안한데 채민이까지 받아주고. 내가 이혼만 하고 나면 정말 잘해줄게요. 선생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거북하기 짝이 없는 대화가 오가고 이내 남편은 화장실을 간다며 차에서 내리고 상간녀가 자신의 엄마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아. 잠시 화장실 갔어. 채민이? 채민이도 같이 있지. 피곤했는지 아까부터 자. 결혼? 일단 좀 기다려봐. 이혼을 해야 결혼을 하든 말든 하지. 채민이 정말 키울 거냐고? 내가 미쳤어? 내가 애를 왜 키워? 그것도 남의 새끼를. 그 사람이 워낙 딸을 예뻐하니까 일단 키운다고 말만 하는 거지. 그래야 이혼을 할 거 아니야. 일단 이혼시키고 결혼하고 나면 임신부터 서둘러서 하고 뱃속에 애 핑계대면서 채민이 시댁에 보내버릴 거야. 들킬 일 없다니까. 그 여자 눈치라고는 없어서 체육대회 때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니까. 심지어 내가 그이한테 전화한 것도 다 봤는데도 여전히 모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엄마 어린이집엔 피해 안 가도록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저 어린이집 어떻게 확장할지 그 계획이나 잘 세우세요. 알고 보니까 그의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집도 잘 살더라니까. 내가 시집가서 아들 하나만 딱 낳아주면 게임 끝이라니까.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린이집 계획이나 잘 세우세요. 나한테 물려줄 어린이집 잘 키워달라고요. 그이 온다. 이만 끊어? 참 대단한 여자더라고요. 유부남 꼬셔서 이혼시키는 것도 뻔뻔하다 싶은데 애까지 뺏어가다뇨. 심지어 그 애는 바로 시댁에 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니. 거기다 명색에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여자는 자기 딸을 말리기는커녕 이 미친 계획을 돕고 있었다니 정말이지 제대로 난년이긴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굳이 들어보지 않아도 뻔했기에 더는 듣지 않았어요. 이미 다스릴 수 없을 만큼 화가 나 치가 떨려왔고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상간녀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며칠에 걸쳐 증거들을 더 모았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까지 마쳤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전 딸과 함께 친정으로 가기로 했죠.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애 보느라 살림 사느라 힘들었지? 내가 채민이 데리고 친정에 가서 며칠 지내다 올 테니까 자유 남편 좀 해. 오랜만에 친구도 좀 만나고 술도 마시고 간만에 자유를 좀 누려. 진짜? 며칠이나 있다가 올 건데? 나 정말 쉬어도 돼? 그럼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틀은 일단 있지 않을까? 아무튼 푹 쉬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오래 있다가 올 거야.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고 전 입이 귀에 걸린 남편을 뒤로한 채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친정에는 진작 상황을 설명했던 터라 저와 딸을 반겨주셨고 부모님들 덕분에 전 이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의 예상대로 상간녀를 집에 불러들였고 모든 장면을 홈 CCTV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여기가 자기 집이야? 그럼 내 집이지. 와, 진짜 좋은데? 우리도 결혼하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그 여자 맨몸으로 내쫓고 여기보다 더 좋은 집에서 자기랑 나랑 채민이랑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린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거든. 그나저나 그 여자는 웬일로 채민이까지 데리고 친정에 갔대? 나도 몰라. 나보고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좀 쉬라고 그러던데. 하긴 우리 자기 수고하긴 했지. 나랑 바람 피우느라. 그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피로 쫙 풀리게 안마라도 해줄까? 진짜? 좋지. 더는 구역질이나 볼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상황은 녹화가 되고 있었고 전 휴대전화도 끄고 눈도 그냥 감아버렸어요. 눈을 감으니 그간 남편과의 추억들이 차례대로 스쳐가더군요. 첫 만남에 설렜던 순간부터 결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들, 결혼식, 그리고 처음 딸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까지도요. 그 추억의 끝은 남편의 외도였고 그제야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은 것과는 별개로 그 순간까지도 남편에 대한 미련 비슷한 것들이 남아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그때 모든 것이 떨쳐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등원하는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저의 계획대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모여 이야기하는 학부모들이 꽤 있더라고요. 심각한 표정의 제가 어린이집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전 그대로 어린이집 현관 입구로 향했어요. 입구엔 보조 선생님이 계셨는데 심각한 표정의 저를 발견하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상간녀를 불러주더라고요. 누구보다 밝게 가식적인 표정으로 나오던 상간녀는 저를 발견하곤 표정이 굳어버렸고 타이밍 딱 맞춰 남편 놈도 불이 나게 뛰어와 제 옆에 서더군요. 사실 제가 출발하기 전 좋은 구경시켜줄 테니 어린이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고 대화를 시작하기 전 남편의 자리를 다시 정해주었어요. 제 옆이 아닌 상간녀의 옆으로 말이죠. 여기 말고 네가 사랑하는 여자 옆에 가서 서. 제 말에 적잖게 당황한 남편놈은 반사적으로 부인을 하고 나서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하는 여자라니. 채민이 엄마, 이분 채민이 담임 선생님이잖아. 남편은 부인하기 바빴고 상간녀는 붉어진 얼굴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 부채질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와 상간녀의 눈치를 살피는 남편놈의 행동은 제 화를 더 돋우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전 그 자리에서 준비했던 증거를 두 사람에게 던져주었어요. 몇 장의 사진은 두 사람의 얼굴로, 몇 장의 사진은 바람에 날려 어린이집 정원에 떨어졌죠. 모여있던 학부모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줍기 바빴고 두 사람은 차마 사진을 줍지도 못하고 곁눈질로 사진을 보기 바쁘더군요. 무슨 말인지 정말 몰라서 그딴 말을 짓거리는 거야? 너 육아휴직 내고 애를 보는 게 아니라 여자를 보고 살았더라? 좋았니? 행복했어? 왜? 젊은 여자랑 같이 살 생각하니까 절로 웃음꽃이 폈어? 저는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질러버렸고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은 빠른 속도로 새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까지 치며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는 저로 인해 무슨 일인가 싶었던 다른 선생님들이 밖으로 나오고 많이 흥분한 듯한 저를 말리는가 싶더니 떨어진 사진들을 발견했는지 저마다 입을 가리며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다 뭐래요? 이거 채민이 아버님이랑 정 선생님 아니에요? 에이, 설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아니라고 하기엔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많이 놀란 선생님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사이 기다리던 사람이 뛰어나오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상간녀의 엄마였어요. 이게 다, 채민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거듭 아무것도 몰랐다며 저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던 원장은 큰 결심을 했다는 듯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시켜도 한참 잘못시켰습니다. 책임지고 해고하고 이 바닥에 다신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 힘드시겠지만 일단 진정 좀 해주세요, 어머님. 진정?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암요. 진정하시기 힘드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면 다른 학부모님들도 다 보고 계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실까요? 코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를 진작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블랙박스를 통해 다 알고 있는데
이리 소름을 끼치는 연기를 펼치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해대니 코웃음이 날 정도로 어이없을 수밖에요. 저기요, 직원 교육은 둘째치고 딸 교육은 어떻게 했길래 이딴 짓을 벌일 수가 있죠?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 여자, 당신 딸이잖아. 아니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학부모이자 유부남인 남자와 놀아날 수 있는지 딸 키우는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걸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지금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해. 내가 뭘 얼마나 더 아는지는 궁금하지 않은가 봐. 나 당신네들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뭐? 일단 이혼부터 시키고 임신부터 해서 내 딸을 시댁으로 보내버린다고? 그게 인간이 할 말이야? 그게 아이들을 보살피는 선생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저는 다시 한번 악에 받쳐 소리를 질러버렸고 제 말에 모여있던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남편 역시 화가 났는지 상간녀를 닥달하기 시작했고 상간녀는 절대 아니라며 잡아떼기 바쁘더라고요. 이 말이 전부 사실이야? 우리 채민이 버릴 생각이었어? 아니야, 자기야. 상간녀의 입에서 나온 자기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구경하고 있던 학부모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상간녀는 그 모든 것이 상관없다는 듯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채민이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거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자기 생각 안 나? 내가 어떨 땐 채민이 엄마보다 더 채민이를 사랑하는 것 같다며. 그런 내가 채민이를 버리다니 다 거짓말이야. 나 믿지? 날 믿어야 해. 상간녀의 혼신의 힘을 다한 연기에 남편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봤고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전 휴대전화를 꺼내 옮겨놓았던 파일을 틀어주었죠. 상간녀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간녀의 민낯을 알아버린 남편은 충격에 빠진 듯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전 한마디 던져주고 충격의 도가니가 된 어린이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니? 채민이에 대한 마음은 거짓이었어도 널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채민이는 포기하고 젊고 예쁜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봐 어디. 얼마나 잘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은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짐을 싸고 있으니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원장까지 차례대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줄지어 들어온 세 사람은 저의 눈치를 살피더니 모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두 사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제 모자란 딸도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께서 받으신 마음의 상처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게 뭐든 어떻게 해서든 보상할 테니 학부모님들겐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거짓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손이 발이 되게 빌던 원장은 상간녀의 팔을 툭 하고 쳤고 원장의 닥달에 상간녀 역시 싹싹 빌며 이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애들한테 치이고 일도 힘들다 보니 절대 채민이 아버님 만나는 일 없을 겁니다. 맹세할 수 있어요. 못 믿으시겠다면 각서까지 써드릴 수 있어요, 저. 상간녀의 말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놈이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여보, 우리 정말 헤어졌어. 다신 이 여자랑 만나는 일 따윈 없도록 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이야기하지 말아줘.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용서하고 넘어가주면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그냥 넘어가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반성들이더군요. 어쩌면 그렇게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않는지. 듣는 내내 지겨워서 하품을 크게 하는 바람에 눈물이 다 났지 뭐예요? 전 목이 빠져라 제 대답을 기다리는 세 사람을 향해 답을 해주었어요. 원장님,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해줄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고 한들 난도질 당한 마음이 멀쩡해지겠어요? 그러니 그 되지도 않는 잔머리 그만 굴리세요. 전 보상이 뭐든지 간에 절대로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거짓말할 생각도 해명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제 말의 원장은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다시 설득을 해보려 입을 뗐지만 그런 원장의 눈을 외면하고 상간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넌 이 남자하고 헤어질 필요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헤어질 필요가 없다뇨. 말 그대로야. 내가 이 남자 너 줄 테니까 그냥 가져. 네가 데리고 살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헤어지긴 왜 헤어져? 그냥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봐. 단, 넌 다신 선생질하며 살 생각은 하지도 마. 혹시나 어디에서 또 선생질하고 있다는 소문 들리는 날엔 지구 끝까지 너 쫓아가서 학부모하고 놀아난 더러운 년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 내줄 테니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다신 만나지 않겠다고요. 네가 헤어지고 다신 안 만난다고 하면 이때껏 너희 둘이 만나왔던 일이 없던 일이 되니? 그리고 네가 헤어질 테니 나보고 다시 저 새끼랑 살라고 부탁하면 내가 바람까지 피운 더러운 놈이랑 다시 붙어 살아야 해? 이게 어디서 부탁이라고 하면서 명령질이야. 명령이 아니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 정말 다시는 이 사람하고 만나는 일 없을 테니 두 분 살고 말고 하는 건 알아서들 하시고 제 앞길만 막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길도 창창한데 그런 소문을 내시면 앞으로 전 어떻게 살아요? 넌 인제야 눈물이 나니? 난 이제 눈물이 말랐는데 말이야. 네가 유부남 꼬셔서 이 집에서 좋다고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난 말이야 피눈물을 흘렸어. 그러니 네 인생 망가지는 것쯤은 네가 감당해. 망가진 내 인생도 나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네 인생까지 신경 쓸 틈이 있겠어? 상간녀는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펑펑 울기 시작했고 전 그런 상간녀를 외면한 채 마지막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어이없어. 그거 알아? 뭐? 이딴 짓까지 해놓고 이혼만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머리에 총 맞았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든 사람이 누군데?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같은 인간이랑은 못 살아. 이혼은 무조건 할 거고 채민이는 당연히 내가 키울 거야. 여보. 그 더러운 입으로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소름 끼치니까. 아, 내가 채민이는 보여주긴 할 건데 그 역시 내가 정할 거고 만날 수 있는 횟수도 많진 않을 거야.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하지 않겠어? 제 말이 끝나자 세 사람은 저마다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전 짐을 챙겨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와버렸고 친정까지 찾아오는 건 겁이 났는지 더는 쫓아오진 않더군요. 전 친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이혼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그 과정은 정말 길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힘들었던 만큼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 양육권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이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해당 어린이집은 원장 딸이 학부모와 놀아났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 1년도 안 되어 문을 닫게 되었고 더러운 소문에 휩싸였던 어린이집이라 선뜻 맡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덕에 원장은 그 비싼 월세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만 했고 어린이집을 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터라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된 원장은 거의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상간녀 역시 업계의 소문이 다 퍼져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요. 이러나 저러나 저에겐 참 통쾌한 소식이더군요. 그렇게 저의 채증을 시원하게 날려주는 소식들이 전해지는 동안 시댁에서도 모든 사실을 알았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이제서야 아셨다며 저를 대신해 전 남편 욕을 해주시더군요. 재미너미야, 이야기 다 들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마음고생 많이 했지? 아, 처음 알았을 땐 많이 힘들었는데 이혼하면서 마음 정리를 해서 그런지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매번 괜찮다고만 하니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건지. 며칠 전에 그 녀석이 집으로 찾아왔더구나. 젊은 여자 손을 잡고 왔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놔서 우리도 알게 됐어. 낯짝도 두껍지. 아무리 부모 앞이라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잘도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데 정말 마음 같아선 뱃속에 다시 넣어버리고 싶었어. 어머님, 아버님 많이 놀라셨겠어요. 놀라기만 했겠어? 나도 나지만 영감이 화가 많이 나서 난리가 났었지. 그 사달을 냈으면 둘이 쥐 죽은 듯이 숨어 살 생각은 못할 망정 둘이 손까지 잡고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아니? 글쎄, 우리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더구나. 말이 모시고 사는 거지 우리가 바보야? 그 시꺼먼 속내 하나 모르게? 모시고 살면서 제 아비 재산이나 야금야금 축낼 생각이 훤히 보이는데 내가 정말 기가 다 막혔단다. 그래서 난 물 한 바가지를 퍼다 부어줬고 영감은 연을 끈차고 으름장을 놔버렸어. 아휴, 우리도 이렇게 속이 문드러지는데 네 속은 어땠겠어? 전 이제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더 속상하셨겠어요. 자식이라곤 그 사람 한 명인데 그리 영까지 끊어버리시고요. 우린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다. 그깟 자식 없는 걸로 치고 사는 게 차라리 나아. 그딴 놈 끼고 살아봤자 노후에 대접이나 해주겠어? 짐짝 취급이나 하겠지. 그러니 우리 걱정은 말고 너나 잘 살아. 평소에도 딸을 복덩이라고 부를 만큼 아이를 사랑해 주셨던 시댁이었던 터라 다른 것도 아닌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시댁에서 용납할 수 없는 짓이었죠. 취약한 꿍꿍이를 가지고 합가하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모진 수모를 겪고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서야 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었어요. 합가의 꿈마저 허공에 날려버린 전 남편은 저희가 살던 집을 처분해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얻어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조차도 전 남편이 바라던 삶의 모습은 아닌 듯 했어요. 한 번은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날이 있었는데 저의 손을 잡더니 이런 말을 다 하더라고요. 나 그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말고 채민이 봐서라도 마음 한 번만 돌려주라. 응? 이 무슨 어이없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한다는 인간이 아이의 선생과 바람이나 가정을 산산조각은 내놓고 이제 와서 아이를 들먹이며 재결합을 하자니요. 거기에다 이혼 후 반성하며 혼자 사는 것도 아닌 버젓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놓고선 이제와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전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재빨리 전화기를 꺼내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모든 사실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상간녀에게 전해줬어요. 여보세요?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랑 만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인간이 글쎄 당신 같은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하네요? 혹시 합의된 상황인가요? 이런 저의 행동을 보던 전 남편은 제 휴대전화를 거칠게 빼앗아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군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여자한테 전화를 하면 어떡해? 너 미쳤어? 전 남편의 고성에 딸은 놀라 울기 시작했고 전 그런 딸을 품에 안고 달래며 전 남편에게 단단히 경고해 주었어요. 또다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간 그 여자랑 삼자대면이라도 하게 될 테니 두 번 다신 헛소리할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한 저는 자리를 떠버렸고 그 후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은 상간녀와 전 남편의 소식이었는데
저의 전화로 시작된 두 사람의 불화는 사그라지기는커녕 점점 커져만 갔고 결혼식까지 올린 두 사람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하며 상간녀에게마저 위자료를 뜯긴 전 남편은 더욱 작은 집으로 옮겨갔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렇게 사랑한다던 딸의 양육비마저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딸은 전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던 모습이 뇌리에 박혀버렸는지 전 남편과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기 시작했죠. 이혼을 할 당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딸과 만나지 못할 거라는 각서를 썼던 터라 잡음없이 전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게 되었고 전 남편 역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루라도 못 보면 죽을 것처럼 굴더니 힘들어지니 바로 딸부터 버리는 꼴이 한심하면서도 참 그 인간 말종에게 잘 어울리는 짓거리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완전히 전 남편과의 연을 끊어버린 전 딸과 함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직후 친정에서 지내던 저희 모녀는 얼마 전 친정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어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지만 딸의 밝은 미소를 보면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얼마 전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 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와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저희 딸을 꼭 안아주시며 손녀와 한참을 이야기 나누시더니 저에게 통장을 하나 내미시더라고요. 재미너미야, 이거 바꿔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거 채민이 통장인데 언제부터 만들어 놓고선 이제서야 주는구나. 채민이 통장이요? 그래, 우리가 채민이한테 미리 주는 유산이야. 너한테 주는 거 아니고 채민이한테 주는 것이니 행여나 돌려줄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받아두거라. 전 주신 통장을 열어보았고 그 안엔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들어있더라고요. 재민이 아빠가 양육비도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단다. 혼자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연락을 했어야지. 하긴 네가 그런 일로 연락할 사람 같았으면 이혼할 때 진작 우리한테 연락해서 한몫 크게 받아갔겠지. 어찌 그리 욕심이 없어? 네가 힘들다고 했으면 우리가 진작 나서서 도왔을 텐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위자료 받은 것도 있고요. 위자료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잔말 말고 받기나 해. 어머님, 이건 너무 많아요. 제가 웬만하면 채민이 앞날 생각해서 그냥 받으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과해요. 그냥 이거 넣어두시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그때 가서 조금 힘이 되어주세요. 과하기는 무슨. 네가 아직 세상 때를 덜 묻었구나. 조금 더 살아봐. 내가 그때 그 통장을 받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날이 올 테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렴. 네가 말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누가 알겠어. 우리 같은 늙은이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정신이라도 멀쩡할 때 우리가 직접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 이 늙은 어미손 부끄럽게 하지 말고 냉큼 바꿔라. 그리고 이 돈으로 우리 채민이 하고 싶다는 거 망설이지 말고 다 시켜줘.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이 돈만큼은 꼭 채민이만을 위해 쓰도록 할게요. 그렇게 전 감사한 마음으로 통장을 받았고 그 도움 덕분에 딸의 교육비 걱정은 덜 수 있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딸이 조금 더 자라서 이혼한 저를 원망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전 딸에게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하고 더 잘 보살피면 원망의 마음이 이해의 마음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전 딸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함께 지내볼 예정이에요. 이로써 저의 사연은 끝이 났네요.
긴 시간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